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 여러분, 성견 선생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추석 주간이고요. 모레 추석이죠. 어떻게 가족분들 다 모여서 풍성한 한가위 맞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외 선물 기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해외 선물 기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을 한번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미국이 금리 인상, 미국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미국, 한국, 유럽 전부 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금리라는 게 뭔가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아마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자도 틀린 거는 아닌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상하위의 개념입니다. 자, 금리가 상위의 개념이고요. 금리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자라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이자라는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와 이자는 상하위의 개념이다. 그러면 과연 금리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요즘에 우리한테 큰 이슈를 주고 있느냐. 금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폐의 가치. 이게 뭡니까? 금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화폐의 가치예요, 화폐의 가치.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인데 연 금리가 1%다. 이건 얼마죠? 1만 원이 되죠? 자, 100만 원이 있는데 연금리가 10%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이 됩니다. 자, 1만 원과 10만 원의 기준은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100만 원이란 화폐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1만 원과 10만 원이 되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금리라는 건 뭐예요? 1%냐 10%냐 100만 원에 대한 화폐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 자, 어떤 A라는 시대에 100만 원의 금리가 1%다. B라는 시대에 100만 원의 금리가 10%다. 라면 무슨 얘기예요? 자, A 시대에 비해서 B 시대에 100만 원이란 돈의 가치가 10배다 이 얘기입니다. 10배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금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자, 금리와 이자는 상하위의 개념입니다. 단순한. 자, 금리의 정의는 뭐냐? 화폐의 가치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건 뭡니까?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금리 인하는 뭐예요?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는 조금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미국의 금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기준금리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추석 전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2.5%입니다. 2.5%. 한국도 2.5%예요. 화폐의 가치다. 지금 화폐의 가치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뭡니까? 현 경제 상황에서의 한 국가, 한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의 화폐 가치를 따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금리가 뭐다? 화폐의 가치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폐의 가치를 따져볼 수도 있고 한 나라 안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화폐 가치를 따져볼 수도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금리의 정의는 뭐다? 화폐의 가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금리와 오늘 환율을 좀 알아볼 건데요. 환율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환율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 어떤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우리나라와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중국 등등 상대 교역국입니다. 상대 교역국과의 교환 비율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어렵다. 자, 그럼 환율의 정의는 뭡니까?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 아까 금리는 뭐예요? 금리는 화폐의 가치였죠. 환율은 뭡니까?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예요. 상대적인. 자국 화폐와 상대 교역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이해되시죠? 교환 비율이다. 예를 들면 돈 10,000원과 우리가 뭐라고 지칭을 할까요? 샤넬 가방이라고 할까요? 돈 10,000원과 샤넬 가방을 바꿀 수는 없죠. 10,000원과 샤넬 가방을요. 그렇죠? 뭡니까? 교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게 환율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US 달러를 씁니다. 우리 달러를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등등 달러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달러라고 하면 기축통화죠. 기축통화는 뭡니까?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를 US 달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US를 꼭 붙여서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추석 때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 1370원대입니다. 1370원대.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자, 교환 비율 한번 볼까요? 환율 한번 볼까요? 미국 1달러가 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370원이다. 1341원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자, 일본 100엔이 얼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976원이다. 유럽연합은 뭐를 씁니까? 유로를 쓰죠. 유로. 자, 유로를 쓰기 때문에 1유로가 얼마다? 1333원이다. 1유로를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1333원을 내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교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교환 비율.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금리나 환율이나 여러분 계산을 하시는 것 때문에 수학, 산수 그리고 뭡니까? 이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시면 된다. 교환 비율. 우리 돈 얼마를 주면 엔화를 얼마를 줄 거냐. 우리 돈 얼마를 주면 달러를 얼마를 줄 거냐. 이겁니다. 자, 중국이에요. 중국은 뭡니까? 위안화 쓰죠. 위안화. 195원. 자, 파운드를 씁니다. 영국은요.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죠. 유럽연합 탈퇴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영국은 파운드를 쓰죠. 파운드. 1파운드에 얼마예요? 1,578원. 호주입니다. 호주도 달러를 써요. 그래서 뭡니까? 오스트레일리안 달러입니다. AU 달러. AUD. 자, 미국은 뭐예요? US 달러. 그래서 호주 1달러는 924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좀 어려워하시던 환율은 뭐예요? 환율은 상대적인 화폐 가치.
금리는 뭡니까? 화폐의 가치. 그리고 이 환율이라는 건 뭡니까? 자국과 상대국 교역국가의 교환 비율이다. 이것만 아시면 우리 금리 그리고 환율에 대한 이론은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금리는 뭐다? 화폐 가치다. 환율은 뭐다? 상대적인 화폐 가치다. 그리고 교환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죠. 금리와 환율은요 이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립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거 딱 하나만 해볼게요. 자,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내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근데 사실상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내리는 것은요,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려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부르냐면 평가절하와 평가절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평가절하, 평가가 아래로 내려간 거고요. 평가절상입니다. 평가가 위로 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쉽습니다. 1달러가 1,000원입니다. 자, 근데 환율이 올랐어요. 환율이 올라서 1달러가 2,000원이 돼 버렸네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원래. 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환율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기준입니까? 달러 기준이죠. 달러 기준입니다. 자, 달러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자, 우리나라 돈의 가치, 돈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달러에 비해서.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는 가치를 지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원화의 가치. 어떻게 돼요? 내려갔죠. 그렇죠?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내려간 겁니다. 돈의 가치가 내려갔으니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평가절하라고 부른다. 이해되시죠? 가치가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1달러가 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환율이 내렸어요. 환율이 내려서 1달러가 얼마가 됐어요? 1,000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환율이 내린 거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줬는데 이제는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올랐죠. 평가절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가절하와 평가절상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원화죠? 원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내리는 것은요, 사실은 달러 기준입니다. 여담으로 한 말씀 조금 드리면 이게 왜 달러 기준일까요? 그리고 뉴스에서나 아니면은 특히나 경제학 전공하신 분들은 달러 기준으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일단은 조그마한 답을 좀 드리면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경제학 원론이나 경제학 개론책, 미시경제학, 겨시경제학 있잖아요. 그 책들의 저자가 누굽니까? 미국 사람이다, 미국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레고리 맨큐. 자, 그래서 자, 미국 사람이 쓴 미국 책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돼 있는 거고 이 책을 우리가 배우니까 달러 기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요. 평가절하가 됐는지 평가절상이 됐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환율은 왜 오르고 내릴까? 환율은 왜 오르고 내릴까? 쉽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가장 기초, 수요와 공급 이론이에요.
달러와 원화가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 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원화는 어떻게 돼요? 정체되어 있다고 보죠.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 달러의 가격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르죠. 그래서 뭐예요? 환율이 오르는 것이고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하가 되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이다. 똑같습니다. 자, 달러가 있고 원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달러에 대한 수요 공급은 일직선이다. 같다라고 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가치는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 대비 환율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우리나라 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절상이 됩니다. 평가 절상.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평가 절상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환율은 오르고 내리는가?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쉽게 설명이 된다. 수요와 공급 이론. 수요와 공급 이론에 차관을 두시면 된다. 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요즘에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정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초 기준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5개월 연속이에요. 5개월 연속. 5개월 연속이다. 자, 무역수지 적자는 어떻게 설명이 돼요? 지금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죠. 달러 대비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기준으로 1370원 뚫었습니다. 뚫었거든요. 자,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올라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무역에 관해서. 환율이 오르면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1달러가 자, 평가 뭡니까? 우리나라 돈이 절하가 되는 겁니다.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돼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환율이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돈은 평가 절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제조업 공장의 사장이라고 치고 한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어디에요? 미국에다 수출을 한다라고 보죠. 수출. 그리고 원자재를 수입을 한다라고 보죠. 수입을 한다. 자, 지금은요,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수입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조업 사장인데 원료를 미국에서 들여와서 원자재를 들여와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자, 수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원재료를 원래 1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쵸?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는 1달러를 A라고 하고 환율이 2,000원일 때 1달러의 가치의 제품을 B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환율이 1,000원일 때는 1,000원만 주고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다시 팔면 되는데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돈이 평가절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000원을 주고 수입을 해서요, 팔아야 돼요. 그러면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2배로 늘어나죠. 무역 적자가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평가절하가 되기 때문에
수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입 물가가 비싸집니다. 환율이 오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상승을. 그래서 무역에 어떻게 됩니까?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무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자, 물론 반론이 있는 거는 압니다. 반론은 어떻게 돼요? 수출이 더 잘 되지 않느냐. 수출이.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매출, 수출이나 매출이나 똑같은 얘기죠, 거의. 매출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1년 12달 매출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좋을 수가 없는데 내가 들어가는 인건비, 뭐 가게세, 월세, 식재료비 등등등등이 이런 원재료 값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많이 안 뜰 때 더 어려워지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매출이 1년 내내 잘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 안 뜰 때는 어떻게 돼요? 원재료 값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사업이. 똑같습니다, 나라도.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무역 적자가 계속 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현상이다. 자, 한미 금리 스프레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도 환율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두 개를 짬뽕 시키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2.5%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2.5% 동일해요. 동일. 일단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9월 말에 미국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9월 말에요. 약 0.5에서 0.75%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5%를 올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몇 프로 올릴지 모르지만. 자, 그럼 9월 말 되면 미국 금리는 몇 프로가 됩니까? 3.0이 되고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돼요? 2.5가 되죠. 자, 금리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폐의 가치다. 금리는 화폐의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3.0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2.5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 어디에다 투자하세요? 3.0에 투자하시죠. 왜? 은행에다 돈 맡기면 여기는 2.5밖에 안 주는데 여기는 3.0이나 주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0에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자,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무슨 얘기냐면 금리 격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 신세계 리턴즈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왜? 9월 말부터 금리 스프레드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 2.5% 정도 올릴 계획인데 미국은 뭐예요? 0.5에서 0.75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스프레드는 격차가 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은 3.0%의 기준금리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2.5%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한다. 외국인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금리가 똑같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미국이 더 높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외국인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느냐. 자,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된 돈은 뭐예요? 달러입니까? 원입니까? 여러분, 원입니다. 원.
왜 그래요? 달러 가지고 왔다고 해서 은행에서 달러를 투자하진 않아요. 교환 비율, 환율에 의해서 달러를 원으로 바꾸고요. 그 원을 자금으로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 외국인은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이 금리가 더 세네. 한국은 2.5밖에 안 돼. 근데 미국은 3.0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겠죠. 다시. 그러면 미국에 한국 돈 들고 투자해달라고 가나요? 안 그렇죠? 뭐를 들고 가야 됩니까?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되죠. 달러를. 이해되시죠?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 원을 버립니다. 시장에다 공급이 되죠? 공급이 늘어나요. 그러면 원을 시장에 던지고 시장에 있던 달러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올라가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내려갑니다. 자, 달러에 대한 수요, 가격이 높아지고 원에 대한 공급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 이게 뭡니까? 이게 양국의 화폐 가치, 교환의 가치.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이에요. 미국에 대한 원화에 대한 환율.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환율은 뭐라고 했어요? 상대 교역국의 화폐 가치다. 상대 교역국에 대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이 내려갔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 원이 평가절하가 되는 것이고 환율이 오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해외 시장이 금리를 신경 써야 되는 이유, 우리나라 시장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 자, 이 단순한 프로세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에 대한 자본 이탈이 일어난다. 이 돈을 가지고 3.0%인 이자를 주는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을 시장에 내놓고 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죠. 달러는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는 공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날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지금 2022년의 대한민국의 현실. 2022년에 무역 적자가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든 해외 선물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 금리와 환율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아, 금리는 뭐다? 화폐 가치다. 환율은 뭐다? 상대 교역국에 대한 화폐 가치다. 금리가 오르면은 자금 이탈이 일어난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무역 수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연결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도 금리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돼요? 금리 차이, 금리 스프레드, 환율의 변동. 여기까지 했고요. 자금의 이탈, 요거까지 했죠. 자, 환차 손해 발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상대 교역국의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라고 일단 지칭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미국 따라가니까. 미국 금리가 오르면 뭐 어떻게 됩니까? 미국 금리가 오르면 자금 이탈이 생겨서 우리 국내 시장,
국내 시장이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환율이 오르게 되고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였죠. 자, 그러면 이 자금이탈이란 부분, 제가 방금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원화에 대한 공급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환차손이에요. 환차손. 환차손은 뭐냐면 손실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1달러가 1,000원이던 시절, 그리고 1달러가 2,000원인 시절. 내가 외국인인데 몇 년 전에 1달러가 1,000원일 때 1달러 1,000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환율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환율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건 뭐냐면 달러 기준으로 1,000원이냐 2,000원이냐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원화 기준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원화 기준으로. 자, 1달러가 1,000원인 시절은 고정이 돼 있고, 그렇죠? 원화를 고정을 시켜볼까요? 1,000원을 고정을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는 몇 달러입니까? 1달러가 아니라 0.5달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달러를 기준으로 1,000원이냐 2,000원이냐가 아니고 이거를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거를 고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1,000원일 때 1달러였던 게 이제는 환율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1,000원이 0.5달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한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000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0.5달러 치밖에 지금 내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나는 뭡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환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2번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 1달러를 고정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는데 이 1,000원 원화를 고정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명확히 지금 설명드렸죠. 앉아서 외국인은 앉아서 손실을 보는 겁니다. 앉아서 환율이 그냥 오름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다? 환차손이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뭐예요? 이 사이에 자, 자금 이탈이 있고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환차손이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의 자본 이탈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필수적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 금리, 환차손, 자금 이탈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주식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일단 딱딱한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드렸고 실전 매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손절 라인이라는 타이틀인데요. 고수의 손절 라인. 여러분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진입, 청산, 어떤 차트 보는 법, 기법 익히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수에 대한 어떤 해외 선물이나 주식에 대한 고수는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뭐냐? 손절입니다, 손절. 고수는요, 손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뭐냐? 여러분들 손절 라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생각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5일선, 21선, 60일선, 이평선에서 손절을 하는 것 혹은 어떤 기준선. 기준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도 있습니까? 시가, 고가, 저가, 중심선,
중심선이라고 하면 뭡니까? 당일 고저점의 2분의 1 정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표로 보는 어떤 지지와 저항선, 지지 저항선 등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제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손절 라인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잡게 되면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손절이 너무 길어집니다. 자,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선이 여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 컷을 걸고 싶어요. 근데 이 길이가 100틱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요. 손절 라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짧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짧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를 드리는 손절은 항생, 나스닥 30틱, 오일, 골드 15틱. 딱 이 정도 그냥 손절 라인을 저는 잡아드리고 있어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손절 라인이지만 저는 이 손절 라인이 여러분들의 매매를 살리는 그런 손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진정한 고수의 계좌는요, 여러분, 손절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한번 다시 강조드리는 거. 손절에 대한 미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100틱, 200틱을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 지점까지 안 가고 밑으로 빠지면 바로 손절 쳐야 됩니다. 근데 이 바로 손절 치는 게 여러분들 잘 안 되시죠? 기계도 아니고. 바로 손절 치는 게 여러분들 잘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시작하고 진입을 딱 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손절을 딱 그냥 거시는 거예요. 내가 진입한다라고 하면 손절을 거시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항생 나스닥 30틱, 오일 골드 15틱을 HTS 상에서 그냥 딱 걸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항생 나스닥을 30틱을 걸고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왔네. 근데 손절을 딱 30틱 걸었어요. 기계적으로. 근데 내가 보기에 바로 앞에 32틱에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이 기준선을 맞고 이 기준선까지 눌림을 주고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30틱 손절 안 하고 32틱 할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32틱 정도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되는데 보세요. 밑에 한 50틱 정도 있어요. 이 기준선이. 그래서 나는 30틱을 주지 않고 50틱 눌림 주고 바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해서 나는 손절을 50틱 이상 주겠다 라고 하면 이 매매는요, 한 번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여러분들을 옥죄매는 그런 기법이 될 겁니다.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기계처럼 손절을 거시는 겁니다. 무조건 거시는 겁니다. 기계처럼. 여기에서도 내가 손절을 30틱 걸었는데 31틱이나 32틱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딛고 위로 올라간다 라고 가정이 돼도 무조건 뭐예요? 손절은 무조건 기계처럼 30틱에 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노란톡방을 보면 제일 많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저는 손절을 잘 못합니다 라는 얘기가 정말 제일 많습니다. 손절을 잘 못합니다. 손절은요, 여러분, 해외 선물에서 손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혹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절은 뭐예요? 무조건 그 라인에 거시는 거예요. 30틱이든 몇 틱이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틱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절 나가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을 갖지 마세요. 손절을 당연하고 친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 손절, 내 어떤 진입 자리가, 내 포지션이 손절이 났다는 건 내가 그 포지션을 잘못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선물의 장점을 다 이용을 하셔야죠. 이렇게 돼 있다, 차트가. 그럼 뭡니까? 난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매수 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 분석이 오늘은 매수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장이 하염없이 빠지면 여러분들 어떡하실 건데요? 버티실 겁니까? 버티는 분들이 태반이시죠. 이건 뭐예요? 선물의 강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거예요. 선물의 강점이 뭐예요, 여러분? 양방이다. 매수 매도를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떨어질 때, 아, 내가 오늘 시장을 잘못 봤나 보다 라고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손절 치고 여기에서 뭡니까? 스위칭해서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도를. 이해되세요? 매도 들어가서 이만큼 손절은 쳤지만 이만큼 수익을 내면 되죠. 이게 뭡니까? 선물의 강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매매에서는 선물의 강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다. 확실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저는 전문가님, 저는 손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손절을 못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내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럼 여러분들 지지 라인이, 전저 라인이 여기 되겠죠? 그 다음 전저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손절 라인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물타기를 하게 되죠. 물타기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 로스컷이다. 물타기의 끝은 로스컷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차트. 내가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다라고 해요. 매도를 들어갔다. 근데 이게 시장이 다시 오르네? 그럼 나는 대충 전고 라인에 대해서 이거는 저항이 될 거야. 두 번째 계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죠? 이 전고 라인에서 아마 이건 멈출 거야. 세 번째 계약이 들어가게 되고, 이 전고 라인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네 번째 계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종말은 뭡니까? 결론은 로스컷이에요, 로스컷. 선물의 강점을 살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선물의 강점을 살릴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지지 저항 라인이 뚫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 지금 정고에 대한 지지가 뚫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들어갔어도 여기에서 뭡니까? 컷을 주는 겁니다. 컷을 주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매수 들어가서 수익 내면 됩니다. 컷은 이 정도 줬고요. 익절은 이 정도 줬습니다. 자, 승률은 몇 프로입니까? 50%죠. 승률 50%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해외 선물의 실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본 방향, 내가 본 포지션, 내가 들어간 포지션, 내가 본 뷰가 사실은 잘못됐더라도 상관없어요. 왜요? 컷을 주고 추세대로 포지션을 타면 승률이 50%여도 뭡니까? 나는 익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전 매매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해외 선물 기본 교육을 했고요. 기본 교육 금리는 뭐다? 화폐 가치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자랑 다르다. 자, 환율은 뭐예요? 상대적인 화폐 가치다. 상대 국가 자국과의 뭐예요? 교환 비율이다. 자, 평가 절하, 평가 절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의해서 해외 자금 이탈이 생겨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오르고 내린다.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 그 다음에 환차 손해 발생.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데 1달러가 1,000원이던 시절, 1달러가 2,000원인 시절. 이거를 뭐예요? 달러의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나라 원화의 기준을 두면 1달러 1,000원, 2,000원은 뭡니까? 1달러가 아니라 0.5원, 0.5달러. 0.5달러니까 뭐예요? 앉아서 손해를 보는 환차손이 발생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기네들 자금을 갖고 이탈한다. 자, 그 다음에 손절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손절 라인은 손절 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손절은요, 무조건 고정시키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런 룰을 범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실전 매매에서부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금리 환율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조금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한가위입니다. 풍요롭게 보내시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